네, 안녕하십니까. 이지TV의 이윤모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제 부동산의 숨은 제야의 고수를 이렇게 모셔서 한번 그 노하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저희 찾아오시기 전에 제가 한번 이렇게 내용들을 한번 봤는데, 정말 이제 오래되셨어요. 투자한 지 뭐 10년 차 되시고,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이게 파도라고 할까요? 인생의 파도가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저희가 천천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한번 이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처TV에 붙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인사 올리겠습니다. 부처TV의 붓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몰랐는데 이제 네. 제가 초대를 하고 왔는데 이제 또 유튜브를 이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부처TV라고 해서 제가 혹시 그 불교 방송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네. 한번 또 채널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네, 그 부처TV라고 부동산은 처음이지 이 단어의 줄임말이고요. 그 부동산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갭 투자하시면서 좀 나름 이제 공부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채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붓다라는 닉 자체도 종교적인 의미는 1도 없고요. 네. 참고로 저 천주교입니다. 아, 네. 네. 그 인생의 등기를 한번 들이부어 보자. 네. 등기를 들이붓다. 그래서 붓다라고 닉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또 심도가 깊은 그 의미가 있었군요. 굉장히 또 좋은 일을 하시네요. 이게 아무래도 부동산 또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네. 정보를 많이 주시고, 제가 채널로 한번 들어가 보니까, 정말 이제 내용들이 알차고 정말 좋습니다. 그 저희 피디님이 아마 아래 그 링크 띄워드릴 텐데,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이제 저희가 투자를 왜 시작하게 됐고, 어떤 투자를 주로 하시고, 어떤 노하우를 오늘 이렇게 공유를 해주실지 천천히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네. 뭐 투자를 하게 된 계기가 이제 2012년이에요. 네네. 이제 오늘 22년이니까 이제 10년 전에 투자를 시작했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었고요. 부동산 외에 뭐 주식이라든지 골고루 투자를 다 해보다가 결국에는 제가 그때 또 투자하는 사람이 똑같이 아마 경험하셨을 건데 투자하는 사람들은 조금 모험심이 강한 타입이 많다 보니까 그때 직장 다니면서 사업도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업 때 뭐 대단한 건 아니고 뭐 PC방이라든지 혹은 좀 커피숍 같은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여러 개를 좀 운영을 했었어요. 직장 생활 하시면서? 네, 하면서 운영을 했었죠. 근데 좀 결과가 너무 안 좋았었는데 그때는 뭐 투자 마인드나 이런 것도 전혀 없다 보니까 비즈니스적인 측면도 솔직히 너무 일천하잖아요. 네. 그때 좀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이제 안 될 것 같으면 손절을 좀 하고 다음 단계를 좀 밟아 나가야 되는데 그때 좀 무리해서 좀 끝까지 끌고 가려고 했던 것들이 너무 좀 타격이 컸었죠. 그게 빚이 다시 빚을 부르는 뭐 그런 현상이 왔었고.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일단 뭐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신 게 아니라 사업을 먼저 하셨네요. 사업, 그게 동시에 거의 했던 건데 뭐 전문적인 투자가라기보다는 좀 발을 담그는 느낌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좀 빚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때 이자까지 해서 한 8억이 좀 넘었었거든요. 8억이 그때 당시 또 8억이면은 꽤 컸죠. 서울의 아파트가 그때 뭐 8억 정도 하지 않았나요? 8억도 안 했죠. 그런데 사채까지 끌어쓰고 뭐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직장은 또 포기하기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좀 내가 신경을 좀 덜 쓰더라도 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을 찾다 보니까 갭 투자를 찾게 됐던 거고. 그래서 원래 직장 생활은 어디서 하신 거예요? 처음에 사업할 때쯤에 이제 삼성카드. 네, 거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 빚이 생기니까 그 월급으로 조금 힘들잖아요.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들다 보니까. 또 이자가 또 그때.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인센티브가 좀 높은 데로 가자 해서 이제 다시 이제 증권회사로 갔다가 이제 또 직급이 올라가면 또 월급이 좀 좋아지니까 그래서 팀장급 이상으로 갈 수 있는 회사로 다시 은행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이직을 하게 됐었죠. 그때 혹시 제가 외람되지만 나이가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봐야 30대 초반이죠. 30대 초반? 네. 근데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30대 초반에 이제 8억의 빚을 갖고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결혼하기 전이시죠? 저는 결혼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오래 안 됐어요? 그때 총각일 때? 거기에 제가 그때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제 빚이 생기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채도 좀 들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회사로 이제 채권자분들이 찾아오셨어요. 그 직원들 다 보는 앞에서 회사에서 뺨도 맞아본 적 있고
저 드라마 같아요. 네. 좀 그때는 진짜 돈 되는 건 뭐라도 하자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감당이 안 되니까요. 8억 정도 그때 빚으면은 솔직히 한 달에 이자로 나가야 되는 것도 4, 500 넘는데 그때 월급이 얼마 정도 됐어요? 한 300대. 300? 네, 300 중반 이렇게 했어요. 그럼 내가 막 죽어라 일을 해도 뭐 빚이 뭐 거의 200만 원씩 마이너스였네요, 계속. 계속 마이너스죠. 어. 그리고 딱 이렇게 친구들한테 빌리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2잡, 3잡 뭐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안 되잖아요. 네. 시간도 더 이상 내기가 어려워지고 몸은 점점 망가져 가고 그때 투잡, 쓰리잡은 어떤 거를 하신 거예요? 대리기사도 했었고요. 네. 물류업 쪽, 그러니까 택배 쪽 택배. 그것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짬을 내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던 거. 할 수 있는 거. 네, 그렇게 이제 힘들게 사시다가 그때 이제 문득 부동산을 이제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문득은 아니었어요. 대표님. 문득은 아니었어요? 그냥 네. 그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여기 처음에 부동산 투자자로 네. 이렇게 단계가 있잖아요. 네. 처음에 몇 개 뭐 조그맣게 소액으로 시작하다가 네, 네. 이게 수익이 보기 시작하면 네. 점점 깊이 들어가는 형태로. 네, 네, 네. 그때 제가 지방장에 몇 개 물건 했어요. 돈이 너무 없는 상황에서 좀 이제 경남 쪽이 좀 먼 지역에 네. 했었는데 그게 좀 수익이 났었죠. 제가 궁금한 게 네, 내가 이제 8억의 빚이 있잖아요. 네, 네. 빚이 있고 네, 내가 월급을 아무리 벌어도 네. 시드가 모이지가 않을 거란 말이죠. 네, 왜냐면 다 뭐 빚 갚기도 바쁘고 뭐 바쁜 게 아니라 이미 뭐 200만 원씩은 더 적자인데 네. 또 어떻게 제가 부동산 투자를 이렇게 하시게 된 건지 그게 궁금해요. 이게 빚을 갚아 나가다가 그때 네. 아는 형님 중에 한 분이 네. 저한테 900만 원 정도 된 돈 주셨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자를 요번에다가 그래봐 3개월 지나면 이게 끝나겠는데? 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갭 투자는 이제 그 전에 조금씩이라도 해봤으니까 그러면 혹시 만약을 대비해서 레이드 등기라도 하나 있으면 얘가 나중에 좀 내 삶에 비즈니스에 그렇죠.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방을 좀 찾아보다가 정말 무갭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있었어요. 풀피도 무갭으로? 네, 풀피도 가능한 지역이 있어가지고 취등록세만 그럼 일단 이거 어차피 한 달 어떻게 다른 방법 찾으면 가능할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풀피가 뭐냐면은 자 풀피가 뭔지 한번 일단은 설명 한번 해주시죠.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똑같다는 개념을 넘어서서 전세 금액이 좀 더 매매가가 올라가서 거기서 네. 저한테 이제 몇백이라도 네. 더 수익이 돌아오는 그런 식으로 잔금을 치는 거를 풀피라고 합니다. 플러스 피. 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매매가가 1억인데 뭐 전세가는 뭐 1억 1천. 그러면 맞습니다. 오히려 네. 내가 1,000만 원을 받고 거기서 뭐 취득세 내고 뭐 내고 해서 취득하는 거를 이제 풀피라고 맞습니다. 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땐 비용 아끼겠다고 또 네. 정말 낙후된 아파트였거든요. 인테리어 비용 나가고 나면 진짜 남는 게 아예 없을 것 같아서 이제 법무비도 아낀다고 셀프 등기하고 셀프 등기. 그때는 좀 절실했던 것 같아요. 너무 절실해서 그 방법 말고 다른 걸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거의.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네. 8억이라는 빚을 내가 이제 뭐 일을 해도 갚을 수가 없고 그렇죠. 월급 받아서는 갚을 수가 없고 네. 내가 뭔가 이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 돌파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갭 투자였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걸로 시작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조금씩 이게 빚이 좀 깎여 나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특히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또 시장이 되게 좋았었잖아요. 네. 그 혜택을 좀 많이 수혜를 누렸었죠. 아니 그러면은 네. 투자 이력을 보면 최초 투자가 이제 지방으로 네. 시작을 하셔가지고 네. 제가 또 궁금한 게 네. 지방을 이렇게 보시다가 네. 저는 원래 평택에서 투자를 막 하시길래 저는 원래 네네. 평택분인 줄 알았는데 네. 또 오늘도 이렇게 김포에서 오셨대요. 김포에서 이렇게 멀리 오셨고 원래는 네. 이제 서울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왜 어떻게 평택을 보신 거예요? 일단 부동산의 기본적인 로직은 결국엔 수요와 공급 데이터거든요. 호재는 어느 지역이나 분명히 있어요. 네. 시간이 지나면은 교통라인이 좋아진다든지 혹은 뭐 여기 중요한 시설이 들어온다든지 그거는 어느 지역마다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부동산 가격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결국 수요와 공급 측면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데이터를 볼 때 세 가지를 봐요. 제가 수업할 때도 강의할 때도 똑같은 걸 말씀을 드리는데 그 수강생분들한테 첫 번째는 국토부 자료부터 시작해서 시, 군, 구, 도의 홈페이지 네.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시가 나와 있어요. 아. 그러면 거기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도로 확장에 대한 토목공사 관련 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네네. 그게 마치 예전에 우리 어릴 때 배웠잖아요. 국토개발 5개년 계획처럼 네네네. 그 장기간 계획 플랜은 미리 공시를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시질법상.
그래서 그 공시에 나와 있는 그 규모를 좀 봐요. 아, 도로가 확장된다라는 건 쉽게 말해서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걸 그렇죠. 예측하고 넓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주변 들어오는 지금까지 들어와 있던 왜 초등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초등학교들의 숫자가 예전 들어왔던 5년치 이미 와 있던 데이터보다 15% 이상 늘어나는 게 보인다, 단기간에. 그게 짧은 기간에 늘어난다는 얘기는 가족이 딸린 그 이제 직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것도 예측을 해서 이제 그걸 미리 짓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보고,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행정 관련되어 있는 시설들, 예를 들면 뭐 경찰서도 있을 것이고, 네. 주민센터도 있을 것이고, 이걸 역시도 이전 5년 데이터 대비 얼마나 많이 들어오냐를 미리 보는 거죠. 5년 전 대비해서 네네. 그 수치를 봐서 이 세 개가 비슷한 시기에 한 번에 물려 있으면, 그러면 인구가 100% 늘어난다는 뜻으로 저는 판단하고 그렇게 들어옵니다. 이거 방송에 내보내도 돼요? 이거 정말, 네, 이거 정말 괜찮습니다. 꿀팁인데요? 꿀팁이긴 한데, 네. 이게 예를 들면 여기 행정복지를 네. 세워요, 이런 식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라든지, 예를 들면 네. 도로 넓히는 것도 콘크리트 얼마, 아스팔트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기재되어 있어요. 아. 그 양을 보고 이게 도로 확장이구나 예측을 해보는 거고, 그 외에 볼 수 있는 자료는 다 싹 다 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의지만 있으면은 그냥 인터넷만 되면 다 네, 가서 맞습니다. 그 도시에 대한 앞으로 개발 계획을 찾아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리고 중요했던 거는 이 세 가지를 네. 이제 플랜을 짜는 게 공무원분들이 아니시라, 그 흔히 말하는 이제 자문위원이라고 하셔가지고, 네. 이 부동산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아포유님이라든지, 네, 네. 혹은 뭐 몇몇 유튜버, 네. 유명하신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 있으시잖아요. 네. 그분들을 해당 시에서 불러 자문위원으로 이제 수치를 뽑아내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틀릴 확률이 80에서 90% 이상 전혀 없다. 안전성이 되게 높다. 평택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떤 분이 이제 자문을 하셨는지 대충 알고 있어가지고, 인구수 책정한 이 내용들을 좀 들어봤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처음에 뭐 90만? 그 정도까지도 뭐 목표치로 하셔가지고 생각하시던 것 같은데, 그 부동 전문가들은 되게 보수적으로 잡으시거든요. 네. 안전성, 이게 네. 집가가 떨어지고 이제 택지의 가격이 떨어지는 걸 되게 좀 방어를 해주셔야 되는 그렇죠.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으신 게 한 60만 이미 돌파했잖아요. 돌파했죠. 이미 돌파했죠. 지금이 이제 한 57만 정도 되고 네. 아마 뭐 내년까지는 내년은 뭐 뭐- 무난히 넘어갈 네. 것으로 보이고 거의 그리고 지금 100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저도 네. 깜짝 놀랐습니다. 속도가 너무 빨라서. 지금 경기도에만 봐도 이게 인구 100만 넘는 데가 용인, 그렇죠. 수원, 화성이 지금 한 80만 정도 넘거든요. 네. 특례시 되는 지역들이 네. 좀 인구 100만 정도 되고, 평택 같은 지역 같은 경우 이제 진짜 싱싱한 도시잖아요. 젊은 도시. 제가 또 보는 거 싱싱한 도시라는 표현을 그렇죠. 처음 들어봐서. 왜 그런 표현을 하냐면, 제가 그 부동산 지인이나 이제 네. 이런 프로그램들에서도 이제 데이터를 뽑아내거든요. 볼 때 꼭 보는 수치 하나가 있어요. 그게 연령대 인구 유입수를 좀 봐요. 중요하죠. 30세에서 59세 사이. 즉,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가 얼마나 들어오느냐. 네. 그걸 보는데, 근데 이 방송 보시면 이게 평택 관심 있으신 분 다 네. 아실 건데, 평택에 있는 이제 삼성전자 캠퍼스가 완성되지가 않았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8%가 넘는 비율로 3년 동안 수치가 젊은 그 노동인구 자체가 숫자가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캠퍼스가 완성되고 나면 그다음 어떻게 될까? 그러면 깜짝 놀랄 정도의 수치로 젊은 인구가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여기 삼성전자에서 네. 지금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이 네. 사실은 평택으로 지금 전입신고는 안 하신 분들이 많단 말이죠. 저도 사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전입신고를 왜냐면 거기서 근로하시고 가시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반도체 생산하시는 분들이 이제 또 이렇게 유입이 되셔야 되는데 그때 정말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을까. 저도 네. 그리고 일단 저는 더 크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저는 흔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거시적으로 부동산을 보시는 분도 있고 네. 너무 미시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둘 다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라서 근데 2019년 우리 7월 한번 돌이켜 보면 그때 네. 코로나 한참 이제 유행하기 시작할 때쯤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들이 이제 직원들 감축했단 말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 현대랑 삼성은 자회사의 직원 숫자를 늘렸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현대자동차의 공장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텍사스로 갔잖아요. 그럼 자동차 공장 직원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어느 회사를 뽑았나, 자회사를 어떤 곳을 뽑았나 현대. 예, 배터리 관련 2차 전지 쪽, 그 다음에 자율주행 관련 자회사, 만도 같은 회사,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 그쵸. 네. 그런데 재밌는 건 그 비슷한 시기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이 네. 우리 더 이상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좀 더 투자를 하겠다. 시스템 반도체는 결국 자율주행 자동차,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잖아요. 네. 그걸 넓히겠다는 얘기는 이게 굉장히 시그널이 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었거든요. 근데 그 딱 중심지가 이렇게 위아래로 쭉 일직선으로 끄면 맨 상단 부분에 있는 지역의 반도체 라인에 수원 화성 라인으로 쭉 일직선 내려오잖아요. 네. 그리고 평택 밑에는 천안 화성. 네. 근데 여기를 가로로 쭉 가면, 평택을 기점으로 네. 쭉 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감곡지구 옆에 이천, 네. 하이닉스 라인,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충주가 나오는데 그 충주에 현대 엘리베이터가 갔어요. 그리고 포스코도. 포스코도 갔어요? 포스코 연구소가 갔습니다. 포스코 연구소가 왜 중요했느냐. 전기차의 중요한 부분은 보통 배터리하고 이건 자율주행만 또 생각하시는데 네. 전기차는 엔진이 없잖아요. 네. 그럼 기본적으로 차가 가벼워야 돼요. 네. 가볍되 안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외부 강판이 정말 얇고 가벼운데 탄탄해야 되거든요. 철강. 맞습니다. 이 동서남북으로 가르는 이 한가운데 딱 이렇게 평택이라서 평택의 주요 입지에 뭐가 네. 좀 다시 하나 더 추가될 수도 있겠다. 네. 그걸 좀 판단했었죠. 그래서 이 나머지 이제 메인 삼성, 현대 이런 쪽이 들어왔다면 나머지 추가적으로 이와 관련된 회사들이 진짜 벌떼처럼 이 네. 평택으로 집중되겠구나. 그 만도도 여기 평택, 서평택 쪽에 포승 쪽에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야, 그렇게까지 보셨단 말이에요? 저는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는 못 봤거든요. 그 네. 부동산 쪽에 이게 제 성격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일을 할 때도 예전에 좀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근데 이제 데이터를 볼 때도 사실은 저도 사실 되게 겁이 나거든요. 네. 결과를 아무도 알 수 없죠. 모르죠. 네, 그렇죠. 근데 저도 처음 이제 투자하시는 제 수강생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상담해드린 부인이 분들하고 얘기할 때 똑같이 말씀드려요. 저는 지금도 떨린다. 무섭다. 투자할 때마다. 근데 그거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건 이제 데이터니까 불안하면 잠이 안 오거든요, 어차피. 계속 머리가 굴러가요. 그러면 그냥 일어나요. 가만히 안 누워있고. 그럼 데이터 다시 보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내가 틀리지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 계속해요. 그게 제 심장에 철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부단님은 이제 철저하게 내가 데이터와 내 분석, 네. 그걸로 나만의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이제 스타일이시네요. 네. 그리고 네. 저는 이제 철칙처럼 생각하는 건데, 네. 항상 전제 조건 하나 깔고 시작해요. 나의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다. 그래서 간혹가다 이제 하락론자 분들이 이렇게 악플을 난다든지 아니면 이제 비난할 때가 있는데 그때 그렇게 심하게 잘 안 다퉈요. 잘 안 다툽니다.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시장의 결과는 결국에는 말 그대로 통장의 잔고로 이제 증명을 하게 되는 거니까. 저한테도 갑자기 악플 얘기가 나오니까 네. 저한테도 악플 달렸는데 네. 그런 악플 달린 거예요. 이제 평택에도 사기꾼이 내려오는, 그러니까 저한테 사기꾼이 이제 평택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네네. 저는 토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댓글에다가 저 원래 평택 사람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 댓글을 안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정말 심심하신가 봐요. 이해해드려야 됩니다. 그냥 저는 사실 저도 이제 멘탈이 이게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그렇죠. 예. 멘탈이 이게 강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네, 더 100%다 우리 좋아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물론.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정치인하고 이제 투자자가 똑같은 게 있는 거, 특히 유튜버들 네. 똑같은 게 있는 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만족시키자. 그리고 강의를 시작하게 된 것도 사실 이렇게 부동산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하면 정말 재밌거든요. 사실. 그리고 내가 분석했던 얘기들, 그 상대방이 또 분석했던 제가 모르는 영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재밌어서 시작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수강료도 거의 비싸게 안 받고 그냥 이제 업체에서 원하는 금액으로 책정해가지고 그냥 그 금액으로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이제 퇴사를 했거든요. 빚도 갚았고 이제 자산이 조금 여유가 생겨서 다 갚으셨고. 네, 좀 여유가 생겨서 그냥 사실은 이제 강의 관련 부분을 계속 고사를 했었거든요. 한동안. 그러다가 와이프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이제 원래 같이 좀 친했던 투자 전문가를 이제 응원하시는 이제 팬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방장님이셨어요. 그 방에. 그 카톡방에. 네네. 네. 그 되게 유명하신 원흥공장님이라고. 알죠, 알죠. 네. 그분을 너무 좋아했던 이제 분이셔서 방을 아예 만드셔가지고 그래서 같이 이제 팬클럽처럼 거기서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저랑 이제 얘기를 하다가 좀 저 나이가 좀 어렸거든요. 강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재밌다고. 저도 참 살짝 고민했었는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강의를 그냥 투자로 그냥 오래 했던 것 뿐이지 내가 어떤 남을 가르칠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고 했다가 그 친구가 작년에 좀 이른 나이에 좀 세상을 떠났어요. 예, 네. 좀 특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내가 뭔가 기회가 있을 때 다 해봐야겠다. 뭐, 솔직히 인생에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거지만, 맞아요. 내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건 다 해봐야겠다 싶어서, 그래서 강의도 시작하게 됐던 거예요. 그럼 강의는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네. 강의를 했었고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좀 심해진 것도 있었고, 그래서 좀 이제 줌으로 지금은 지방분들이 올라오시기 너무 힘들어요. 힘들죠. 네. 네. 요즘에 워낙에 뭐 줌이나 이런 거 잘 돼 있으니까 유튜브나 뭐 네. 잘 돼 있으니까. 네. 그래도 전 이제 조별 편성을 좀 해드리는데 그래서 임장을 한번 진짜로 여러분 같이 갔다 오는 걸 되게 권장하는데 줌으로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그건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저희가 채널 보시면 저희가 이제 그런 걸 많이 했어요. 대행. 네네. 그 컨셉으로 좀 많이 했거든요. 네. 이제 임장 대행 컨셉으로 했는데 네. 그래도 한계가 있잖아요. 사실 카메라 담기도 그렇죠. 한계가 있고. 맞아요. 그 지역을 저희가 임장 한 번 해서는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어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되면서 저희 그 카톡방이나 이제 이런 회원들 대상으로 해서 뭐 시간 맞으면 우리가 같이 이제 임장도 가서 같이 부동산 이런 견해도 나누고 이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 있는 저희도.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저는 처음 제 일기 수업 때 그냥 제 경험이 이제 녹아있던 거였거든요. 저희가 부동산 아무것도 모를 때 그 아주머니 몇 분이랑 우연히 같은 아파트를 이제 동시에 보러 가게 된 거예요. 그분이 다른 부동산에서, 저기 A라는 부동산에서, 저는 B라는 부동산에서 같이 보게 됐는데, 이제 아주머니들 볼 땐 제가 애기 같겠죠. 30대가 넘었겠지만, 그래도 자기보다 훨씬 어린 애가 이렇게 집 보러 다닌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얘기를 막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했어요. 했는데 진짜 오르더라고요. 그게, 그때 되게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이제 진짜 파마말이 뻐글뻐글 하셔가지고 목에 스카프 딱 두르시고 동네 아주머니세요. 그런데 뭐 몇백 채를 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데 너무 논리적이고 딱 들어도 귀에 쏙쏙 박히고 아 이런 식의 시각이 있구나. 저는 그때 전혀 생각 못하고 있던 시각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많이 배웠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러 사람이랑 같이 가면 그 중에 분명히 두세 사람, 아니면 한두 명이라도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이 말하는 그런 정보라든지 혹은 시각들이 향후 이분이 투자를 하실 때도 도움이 되니까 같이 가시면 그런 게 경험이 될 거다 해서 그렇게 조별을 편성을 했던 거였는데 네, 저는 그건 좀 혹시라도 이제 부동산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주변에 선배를 좀 어떻게든 뭐 이제 이 대표님 하시는 방이라도 와서 조언 좀 구하고 같이 임장 좀 가셔가지고 보시면 확실히 다를 겁니다. 저희 이지TV 제 카톡방을 또 만들었습니다. 저한테 이제 뭐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은 카톡방 이제 링크나 일부러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오세요. 저희는 근데 철저하게 부동산 정말 인사이트를 가진 고수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 근데 임장을 같이 다니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다 보면은 저도 이거 정말 저도 몰랐던 얘기예요. 뭐 기재부나 홈페이지 들어가서 향후 이제 도시개발에 대한 계획을 봐가지고 내가 여기서 보고 내가 데이터를 쌓고 판단을 한다. 이거는 저도 정말 몰랐던 방식이에요. 저는 철저하게 데이터보다는 감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
네. 이제 제가 이제 수업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도 이제 보는 게 있고, 솔직히 물건들이 부동산 투자 종목이 되게 많잖아요. 토지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지산도 있을 것이고, 빌딩, 뭐 상가 뭐 다 있는데, 아파트의 이제 우리가 메리트는 결국에는 이 아파트 자체가 무조건 좋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주변의 인프라, 커뮤니티가 어떻게 형성되는가가 이 가격에 반영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인프라 형성되는 구조가 이 세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에서 이제 파생이 되니까 그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고, 우리가 서울 아파트, 그 다음에 지방 아파트 할 때 그런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무조건 서울이 좋아, 수도권이 좋아, 무조건 지방이 좋아, 뭐 이러신 분도 있으신데, 장단이 있죠. 유동성장인 지방이 좋을 수가 있고, 그렇죠. 네, 솔직히 수도권은 전 지금도 싸다고 생각해요. 지금 지방장이 사실은 원래 사이클이 있잖아요. 저희가 부동산 할 때 서울 중심이 오르고, 그다음 서울 외곽이 오르고, 그다음 경기 중심이 오르고, 경기 외곽, 맞아, 인천, 맞아요. 그다음 지방으로 순차적으로 광역시 방향으로 갔다가 끝에 외곽 이런 식으로 가는데, 19년부터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던 게, 특히 이제 부동산은 선행지수가 없잖아요. 주식 같은 데는 PER을 해가지고 이 주식의 미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부동산은 그게 없으니까 좀 선행지수를 뭘로 보면 될지 그걸 제가 예전부터 되게 고민했던 거였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지. 우리가 이제 흔히 갯벌리기 갯매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옆에 붙어 있는 단지가 있으면 여기가 원래 14억, 여기가 한 10억 정도 했다. 근데 이 14억짜리가 20억이 됐으면 얘가 따라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얘가 이만큼 따라왔으면 1, 2억밖에 차이 안 나면 다시 얘가 벌려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수도권과 지방도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비슷한, 비등한 예로 이제 제가 대구 출신이거든요. 본가가 대구라서 대구 수성구에 살았어요, 제가. 그래서 수성구에 괜찮은 아파트 가격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랑 비교하면 한 4배 정도 차이가 났어요. 수성구 엄청 유명하죠. 뭐 대구의 수성구는 뭐.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서울의 강남이나 뭐 성수나 지금 좋아진 지역들 비교하면 원래 이 두 개의 아파트 평수가 똑같고 여식이 똑같다면은 4배 차이가 나야 되거든요. 근데 2019년 때 트리마제가 30평대가 한 19억 정도 했었어요. 30평대가 19억? 네, 그 정도 했었어요. 2019년도. 19억, 16억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은행 다니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 제 팀원 중에 하나가 신혼집을 그걸 샀더라고요. 그래서 신혼집으로 트리마제를 와이프가 좀 잘 살아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팀장님, 너 어디 투자하면 좋겠냐 좀 알려달라. 그래서 트리마제를 하나 더 사라. 너무 이렇게 비싼데 뭐 어떻게 또 사냐. 지금 수성구에 괜찮은 비슷한 입지의 아파트가 그때 한 14억 정도 했었어요. 그럼 원래대로라면 4배 차이라 그랬잖아요. 40억대 가야 되거든요. 그래 정상이니까. 하나를 더 사라. 무슨 아파트가 20억대 다 돼가는데 이걸 또 사라 그러시냐. 더 이상 오를 것 같지가 않다. 다시 계속 설명해서 이 친구는 부동산 전혀 모르는 친구였거든요. 내가 아예 종이에 써줘가지고 이거 와이프한테 보여주고 돈은 어차피 와이프가 줄 거니까 허락을 받고 하나 더 사라 했더니 진짜 하나 더 샀어요. 샀어요? 예, 그래서 제가 퇴사하기 전에 그때 38억에 팔았어요. 14억짜리를 38억에? 이거 19억에 하나 팔아가지고 19억에? 그때 수성구가 14억 하고 있을 때 그거를 이제 아신 거네요. 이게 대구에 14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서울에 뭐 성동구 트리마제 같은 경우는 분명히 더 오른다. 그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를 거라고 그때 판단하셨고, 그러면은 이제 대구 저 가격은 뭔가 내가 합당한데 저거랑 비교했을 때 이제 서울에 있는 가격은 당연히 더 오를 것이라고 판단을 미리 그래서 너무 그때 이렇게 붙어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봐 한 5억밖에 차이 안 난다면 이상한 거였어요. 이상하죠. 지금도 그런 지역이 좀 많이 있을 텐데요. 찾아보면 있죠. 그러니까 비교군을 만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반드시 옆에 바로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잘 아는 지역, 그 데이터를 보고 내가 예전에 보니까 얘네들은 항상 요 정도 평균치로 이렇게 갔었어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갯벌리기 갯매우기 형태로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정말 좋은 팁이에요. 이것도 다 메모하셔야 됩니다. 이것들. 좋은 팁이네. 저도 이제 그런 거는 있었거든요. 이게 신도시잖아요, 고덕이. 그러니까 이제 신도시가 이제 개발되면서 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한참 오를 때 저는 이 신도시 주위를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구축 아파트나 그렇게 저평가 지역들이 신도시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고덕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 되면 기존에 이제 한 2억 하던 구축들은 어느 정도 키 맞추기는 가거든요, 분명히. 분명히 가죠. 키 맞추기는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신도시 주변만 봤는데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제 대구는 그 지방에서도 대도시잖아요. 그렇죠, 광역시니까. 광역시니까. 네. 대도시와 또 서울을 비교를 하신 거예요. 네. 이것도 정말 좋은 팁이에요. 이제 데이터를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이 눈에 들어온 거죠. 어느 순간 이게 얘가 이 정도 평균치로 이렇게 항상 떨어져 있었고 갭이 이렇게 돼 있었구나 라게 보니까 그때도 2019년 때 뭐 사람들이 그거 기억나실걸요? 누구 방송이라고 내가 말을 못하겠는데 아리팍 뭐 30억 40억 거래될 때 네. 자전거래다 저거 저거 좀 아시죠? 압니다. 예. 저 처음에 저도 그분 방송 보고 네. 약간 저 그때 분노 투자 안 할 때였거든요. 아 진짜요? 네. 네. 그분이 처음 이제 하실 때 내가 그분을 보다가 네. 약간 흔들렸어요. 야, 이거 내가 틀렸나? 내가 틀렸나 흔들렸는데, 네. 과감하게 저는 이제 그분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네. 2020 중반 이후에는 뭐 서울에서 30억, 40억 거래 나와도 이제는 그렇게 됐구나라고 하지. 예전처럼 의심하진 않잖아요. 이번에 또 저희 평택을 또 찍어주셨어요. 그 이제 반대로만 가면 이제 뭐 이렇게 꿀 받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네, 그렇죠. 네. 이제 맞습니다. 앞으로 한 번 더 평택이 아마 점프를 할 것 같습니다. 저 떡상할 네. 것 같아요. 네. 불안합니다. 여기를 좀 많이 찍어주셨어요. 네. 몇 번 찍어주신 걸로 아는데, 그때마다 올랐죠. 네. 근데 고덕에 여기도 이제 그 유명한 카페에 네.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닉네임 다 아실 거예요. 뭐 이렇게 MD라고 메디 뭐 이렇게 쓰던 닉네임이 있었는데, 네. 그분이 처음에 이제 다른 뭐 안산이나 이쪽 뭐 시흥이나 이쪽 신도시랑 평택 고덕을 비교를 하면서 그분은 그 데이터로 네. 진짜 그럴싸하게 네. 이 평택 고덕의 폭락론을 주장을 했어요. 네. 카페에서 뭐 네. 18년도 19년도 때. 네. 그때 그분 때문에 여기를 계약 포기하신 분이 진짜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이게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야, 이게 부동산 말에도 확실한 내 뭐 신념이 없이 정말 다른 사람 말에 이렇게 흔들리는 분들이 좀 생각보다 상당히 많구나 이런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걸 한번 알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본인만의 흔들리지 않는 이 멘탈 잡는 법. 네. 멘탈 잡는 법이라. 네. 저는 확실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데이터를 네. 끊임없이 보는데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단 투자자가 많이 안 간 지역을 가요. 네.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투자자가 제일 많이 크게 활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는 결국 전세거든요. 전세를 얼마나 맞추냐에 따라서 이제 수익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 돈이 더 적게 들어가니까. 그렇죠. 일단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예를 들면 제천이에요. 제천. 충북 네. 제천을 간다고 치면 거기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들 진짜 많거든요. 많은데 너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투자자분들이 안 들어오세요. 그런데 지방장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지방에 계신 이제 부동산 소유자분들이 전세를 약간 빚처럼 생각하세요. 이 돌려줘야 될 돈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네. 전세를 잘 안 내놓으세요. 월세로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하나에 900세대 정도의 전세가 한두 개 정도밖에 없어요. 매매는 한 30개, 40개가 있는데. 전세가 귀하겠네. 전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제 전세 네. 층이 좀 되고 괜찮은 거 좀 싸 보인다 하는 거를 한 10개 정도 사요. 30개 중에. 그러면 이제 잔금일지만 다 길면 되거든요. 그리고 전세 가격 예를 들면 1억짜리 아파트인데 내가 전세를 내놓을 때는 1억 1,000에 다 내놔버려요. 10개를 전부 다. 그러면 기존에 전세 한두 개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이 자기 전세가 되게 싸 보이는 효과가 생겨요. 누구라도 자기 집을 싸게 내놓는 거 싫어하거든요. 싫죠. 특히 실수요자분이 더 심하게 네. 생각하세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가격 올리세요. 그러면 제가 내놨던 가격들이 시장 가격 형태로 잡혀버려요. 그러면 당연히 전세가 이만큼 올랐으면 매가가 받쳐주게 되겠죠. 혹시라도 전세는 세팅이 됐고 이제 나중에 팔아야 될 때 있잖아요. 그때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긴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실수요자분들은 자기가 산 가격보다 싸게 내놓진 않으세요. 그때 그분들보다 제가 샀던 금액을 싸게 내놓으면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풀피를 맞췄잖아요. 그 얘기는 즉슨 이미 수익이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싸게 내놔도 난 손해볼 게 없는 거죠. 그 자체로. 예. 복리 투자라고 하더라고요. 네, 거의 복리 투자 방식이에요. 맞아요.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솔직히 말씀해 이것도 좀